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6일 오전 10시 50분입니다.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모여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는 21일, 22일 여론조사가 있죠. 네, 그리고 22일 제1차 경선 통과 4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선 왜 출마하셨어요? 네. 뭐, 조 대표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아닙니까? 음, 지금의 위기보다 앞으로 이번 대선을 통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더 큰 위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음,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한데, 이 자유우파가 무너지는 만약에 대선 결과가 된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위기를 막고 음, 또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고 또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량 있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진정으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저도 부족하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많은 후보들의 면면을 볼 때 이렇게 갖고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서기가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정복,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네, 되겠습니다. 유정복 후보님을 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정복 후보님만큼 아주 다양한 그리고 오래된 행정, 정치 경력을 가지신 분이 없다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서울 옆에 있어서 그런지 좀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게. 네,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유정복 후보님 뭐 경력을 소개하면 놀라실 겁니다. 하도 다채롭고 첫째 군수 그것도 민선 관선 군수하시고 인천시장 2번 하시고 장관을 정권을 바꿔가면서 2번 했죠. 그죠?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리고 삼선 의원이십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적이 많으시는데 아주 놀랍게도 신생아 증가율이 인천이 11%인가 그렇죠? 네. 음,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네. 전년 대비 11.6%가 늘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출생아 증가율을 보이는 그러니까 도시가 인천 바로 인구가 지금 303만이 이제 300만 중년으로, 돌파를 네, 해가지고 그리고 경제력 GRP 기준으로는 지금 서울 다음입니다. 네. GRDP는 서울 다음인데 경제 성장률은 1위, 1위를 2년 1위입니다. 연속했습니다. 전국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을 막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을 키우시겠다고 대통령 어, 후보로 나오셨는데 특히 이 장명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정원주택이 아니고 천원주택이라는 네, 말씀을 만드셨는데 무슨 천원주택이 무슨 뜻입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의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음, 저출생 고령화, 음,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인구가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나라가 소멸될지 모른다는 뉴욕타임즈 경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저출생, 세계에서 제일 최악의 그렇죠.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정부에 대해서 많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인천에서 저출생 극복 음,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조 대표님 말씀하신 천원대 하나만 소개해 드린다면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에 살 수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신혼 겁니다. 부분이에요. 예, 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한 뭐 7, 80만 원 주고 월세 임대주택을 살아야 되는데 3만 원을 살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청년들한테 얼마나 큰 희망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급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천시 예산 15조에 0.02%, 즉 36억으로 한 해에 1,000호를 공급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음, 정책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 또 기타 출생아 증가 정책을 통해서 인천이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1위 도시로서 인구를 9년 만에 대한민국이
학교 출산율이 반대가 됐거든요. 그걸 선도하고 있는 도시가 되었어요. 근데 자녀가 몇이죠? 전 넷입니다. 아, 대단하시네. 아니, 직접 하셨네. 네. 이분 늘리기. 그리고 장교 출신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저는 강원도 양구 최전방에서 대전원. 3년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출신으로는 최초 인천시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역대 인천시장 가운데 인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 과잉이고, 특히 이 정치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고, 언론도 서울에 집중되고 있으니까,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 분을 좀 소홀하게 대접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 소홀하기보다는 네. 사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거나 네. 아니면 당 전당대 대표 선거에 나오거나 이러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건 네.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나 국회의원 장관 인천시장을 하면서 정말 제가 책임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충실해 왔고 또 오직 사심없이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제가 그 거짓말하고 뭐 뻥치고 사고치고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유명인사가 되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2번 했습니다만 저는 여야 만장일치로 다 통과가 되니까 뭐 청문회 한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면이 있어서 인지도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조금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를 이해하게 되면 아마 또 다른 측면에서 보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정치 속성하고 언론의 속성이 딱 일치하는 게 튀는 사람이라야 기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언론에 오랫동안 사고 쳐야 또 사고 쳐야 뉴스가 되는. 근데 하도 원활하게 행정의 달인이신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특히 인구 증가의 한 모델을 만드셨는데도 너무나 언론에서 적게 취급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공한 그 행정의 달인이라는 말씀을 듣는 그 비결이 뭡니까? 저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 공직자로서, 뭐 공직자 아니라도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야말로 책임성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제가 주어진 직위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전력 투구를 해왔기 때문에 남들은 행정이 다르냐 하지만 숱한 고민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다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제가 해온 일에 대해서 거의 후회 없이 일을 해왔고 또 그것이 저희 뭐 행정의 그래도 달인이고 여태까지 무난하게 해왔다는 것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급적이면 기존의 관행, 타성 여기에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항상 창의적이고 또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오다 보니까 또 그게 어느 정도가 이렇게 좀 뭐 그쪽에 뇌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창조적이고 또 그런 가운데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래오다 보니까 성과를 내올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도 저는 무능했고 무책임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거는 약속을 지키라고 봅니다. 자기가 뭐 정치인들이 말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잘합니까? 온갖 미사여구, 현란한 어휘를 동원하지만은 그것은 어떤 전략적인 말일 뿐이지 그걸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실 대선 나오시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얼마나 멋있고 좋은 얘기입니까? 저도 그걸 믿었었죠.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그렇게 보면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유승복 시장님 하면은 그 성함이 아주 기억에 딱 들어와요. 네. 근데 이게 한자로 써야 되는데 이 유승복 맞죠? 맞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제가 이 말을, 이 네. 정복을 갖고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발을 정자고 복복자인데,
이게 발음은 이제 우리가 정의, 정지, 이란 말로 해서 제가 진정을 통하고 복은 이제 뭐 복을 받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근데 영어로 이니셜로 해도 이게 justice, 복은 blessing, 축복.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이름을 잘 지어주셨다 생각합니다. 정말 잘 됐다. 그리고 이 U자에는 칼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름풀이를 하면은 아주 칼을 품은 그런 느낌으로 공직 생활을 바르게 하면 복이 온다는 거죠. 네, 그런 뜻으로. 이 복이 여러 사람한테 복을 나눠주는 네, 제가 갖는 복이 아니라 나눠준다는 복으로 좀 네. 해석하고, 그렇게 군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되시면은 꼭 한국어를 바로잡아가지고 한자하고 한글을 혼용하도록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문해력이라고 요새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게 큰일입니다. 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걸 이해를 한자로 이해하지 않고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행사 가서 공사 다 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하면 공사가 다 망했는데 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언어 자체가 한자음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지식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생각하고 영어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영어 필요하죠 이 글로벌 시대에 근데 한자 자체를 공부하지 않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부해야 된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 결정이 중학교 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국사교과서 없애는 거하고 이 한자 교육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조 대표님 아시다시피 동양권이라는 게 사실 한국, 중국, 일본이 한자음을 토대로 다 언어가 형성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완전 무시한다면 아까 문해력 얘기했지만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문해력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책 발표하신 것도 참 물에 쏙쏙 들어오는 말이 많던데 모두 징병제요? 네. 모두 징병제였네요. 네. 지금 이 모두징병제를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군대 자원을 1년에 25만 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우리나라 24만 명입니다. 네. 그럼 24만 명 중에서 남성만 한다면 12만 명, 그렇죠. 또 군대에 갈 수 있는 자원하면 10만 명 정도 되는데 25만 명이 필요한데 10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대책 없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으로 앞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로봇이나 드론이나도 하겠지만 그러나 절대 인력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불가피하게 이 남성만 가는 군 징집제도를 여성도 같이 가는 모두 징병제로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 남성들의 복무기한 18개월을 2배로 늘리든가 아니면 뭐 용병을 데리고 온다든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두 징병제는 또 하나는 지금 뭐 남녀 평등 얘기하는데 지금 각 분야가 사실 다 평등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는 평등의 개념도 되고 다만 신체적 차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는 비전투 병가 중심으로 이제 복무를 시키면은 이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징집제가 아마 모병제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용하되 여성도 군대 가는 즉 모두 징병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주저주저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해갖고 밀고 나가야 그게 진정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선 후보에 나온 어느 누구도 저와 같은 모두진 경제를 아직 끝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모병제에게는 뭐, 간나초 나와도, 이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여성 진경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모두 진경제라고 하니까 머리에 대륙이 네, 확실하게 네, 바뀝니다. 그리고 요새 윤석열 대통령도 보내고 이재명도 보낸다. 윤보, 이보 하시더니 이 말을 좀 바꿔가지고 윤보 네, 네. 명태라고 하시는데 네, 조금 이제 두 분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면은 정말 그 민주당이 지금 그 엄청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대통령까지 갖게 됐을 때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는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 제2요구권도 있고, 또 인사권도 있고, 또 예산 편성권도 갖고, 국가가 어느 정도 제어 기능을 하지만은, 저런 의회, 뭐, 폭거다, 독재다라고 하는 그 정당의 대통령까지 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더군다나 이재명 지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 그리고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거 볼 때 정말 너무 끔찍하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기대어서 윤심파리해서 그건 이길 수가 없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이 진영은 어느 정도 뭐 다 지지세가 결정됐다고 봤을 때 그런 진영 논리에 갇혀 있지 않는 국민들도 이미 여론조사라거나 정서적으로 볼 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고 거기에 갇혀 있어가지고는 이번 대선은 그거는 필패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뭐 집에 지금 보내셨죠, 사실은. 윤보 그리고 이재명을 바로 정치권에 퇴장시키는 것만이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다. 그래서 제가 윤보 명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 전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현충원 참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 진짜 대통령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가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은 가짜 대통령이었을까요? 오늘날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6위권의 강한 나라가 되었고 이만한 나라가 됐을 때는 국민들의 피땀 흘려 이룩한 노력에다가 또 역대 대통령들의 나름대로의 그 노력이 다 깃들여져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폄훼한다면 그러면 현충원에 계신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순국선열, 호국용사 이분들이 이룩한 대한민국을 가짜 대한민국이고 가짜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정말이지 무책임한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후보야말로 얼마나 가짜로 살아왔습니까? 거짓과 위선과 그다음에 갈라치기와 선동 그리고 각종 비행 비리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로 살아오고 지금은 진짜 대통령 되겠다? 저는 그거는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잘 분석해야 되는 게 말은 현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요,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고 평가를 해야지, 지금 말을 잘한다고 해서, 앞으로 저 사람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옷을 막 부드럽게 입고, 그 다음에 뭐 우크릭을 하고, 이런 모든 거는, 이건 다 득표를 하기 위한 쇼일 뿐이지, 진정성이 있냐 이거죠. 진정성은 살아온 과정으로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럼 여태까지 한 모든 범죄, 그거는 다 가짜였습니까? 여태까지 그 모든 막말, 거짓말, 선동, 이런 건 다 가짜였습니까?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부정하는 거는 그야말로 가짜가 둔갑을 하고 변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를 저는 가짜와 진짜의 대결을 해야 됩니다.
이건 불량품과 그 다음에 최상품의 대결이 돼야만 이길 수가 있다. 저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말씀인데, 이게, 대한민국이 진짜 되죠. 현재가 진짜 대한민국이지. 네, 진짜 대한민국이니까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가끔 정치하시는 분들이 과거와 단절을 하기 위해서 좀 과격한 용어를 쓰죠. 옛날에 신한국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신한국당이라면 구한국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던데, 지금도 그거 유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 발전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큰 음, 역할을 해왔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특히 지금 기획재정부, 옛날에 경제기획원이 얼마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그렇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역할을 해왔습니까? 또 지금 행정안전부, 제가 행안부 장관을 했지만은 과거의 내무부가 국민 통합적 역량을 갖고 오늘의 나라를 만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죠. 지금 그때 문화를 갖고, 즉 재정, 보조금이나 교부금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수능시험 관리하는 거, 인사조직권 행사하는 거, 이 시대는 안 맞는다 이겁니다. 이제는 이만큼 큰 나라는 그거는 국민 자율의 영역, 즉 시장경제 논리도 맡기고 국가는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여기에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여기에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부도 지금 언제적처럼 수능시험 관리하고 있을 때입니까? 사실은요, 지금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로 맡겨도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교육부가 왜 이런 데 신경을 씁니까? 그리고 재정교부금 나눠주는 거 갖고선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수능시험제도는 폐지하고, 그리고, 대학 자율로 맡기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각종 교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만이 이게 국민 고통을 덜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교육부는 폐지 수준으로 혁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을 지방에서, 중앙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두루두루 경험하신 분은 많습니까? 아주 무겁게 다가옵니다. 교육부 폐지론. 근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국민의힘 경선은 사실은 전당대회 준비 아닙니까? 그죠? 네, 전당대회를 하려면은 사실은 요 앞에 전당대회를 한 뒤에 국민의힘이 잘잘못한 것을 리뷰하고 거기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대선 어, 전략이나 대선 공약으로 발표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는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이번에는 각 뭐 순회, 네. 뭐 전당대회 이전에 순회 이제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없이, TV 토론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늘의 이 사태가 있는 데에는 집권당으로서 반성하는 고 성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사실 당에서 뭐 그런 입장도 표명했고,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를 알고 본인의 나라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건 좀 아쉬움이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그리고 경선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지금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우리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어야 된다고 예, 예. 생각합니다. 잊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를 이렇게 해가겠다는 그런 진정성 있는 호소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아야지. 윤 대통령을 붙들고 하는 부분은 그런 하나의 그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전략적인 사고이지. 그게 어떻게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잊어야 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도 이제 나를 잊어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 아니, 그거는 이제 조금 다릅니까? 정확하게는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가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작년에,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정부 들어가면서 이 헌정 중단으로 인한 비극적인 상황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빨리 거취를 정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선 후퇴하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한 부분을 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립적 거국 내각도 구성하고 이런 로드맵을 하는 게 바람이다. 그래서 탄핵만은 피하고 싶었다. 이게 저희 입장이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당에서 그 당시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자 하고 또 일부 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동조를 하고 또 탄핵 표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탄핵만은 피해야 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소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하는 거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순간에도 저는 늘 걱정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재명만큼 막아야 된다. 그 다음날부터 하고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표명을 해왔던 것이 저희 이 현안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 노선은 이번에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으로 해서 정당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 문제도 그래요. 헌재가 그것도 8대5 됐으면은 당연히 그건 승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단신제인데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 문제는 승복을 하고 또 그 8명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복하고 이제는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초점이 돼야지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정치 현실에 빠져가지고 미래를 놓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새 개헌 논의가 활발한데 우선 어떤 식으로 개헌하겠다 하면은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말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년제의 장점도 있는데 그러면은 5년제 장점 중에서 이번에 단점이 하나 나왔는 게 사고 치는 대통령을 막을 수 없다. 5년제 단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5년 만에 확 바꾸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사고 치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5년 만에 아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목적했으므로 저는 이번 개헌의 목적이 사고 치는 대통령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 승자 독식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유 후보님께서는 지방과 서울의 분권 이 요소를 개헌안에 넣어야 된다는 주장을 힘차게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분권형 개헌을 주장한 거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으로서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모았을 때 모두 공통적인 거는 전체가 동의하는 거는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이미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국가를 생각할 때 중앙과 지방의 분권만 있겠습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이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어떻게 남용을 막을 것이냐, 또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이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저도 그 개헌안에 그걸 다 담았습니다. 지금 5년 단임제가 갖는 치명적인 오류는 이 선거 주기가 다 다름으로 인해 갖고 여소야대 상황을 야기한다든가 잦은 선거로 인한
뭐 낭비나 예. 비효율성이 큰 문제라든가 또 한 번 하니까 다음 심판받을 일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교만해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4년 중임제로 해서 정말 국민 무서운 거를 알아야만 되거든요. 그러면 4년 동안 그 국민 무서운 걸 알면은 중임제로 한다 해도 그 다음에는 확 돌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하고 또 의회 국회를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양원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 폭거, 독재 이거를 막아내고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좀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저는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전부 다 개헌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저처럼 개헌안을 전문부터 부치까지 모두 마련해서 발표한 건 제가 처음일 겁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개헌 문제를 나오면은 제가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이것도 정치권이 다 동일합니다. 제 말에 대해서. 국민들도 60, 70%가 개헌해야 된다고 보고 헌법학회를 비롯한 학계 또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다 동의합니다. 한 사람이 반대해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유후보님께서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하시고 또 인천시장 두 분 하시니까 지방과 중앙을 다 경험하신 네. 분이니까 굉장히 그 실감이 납니다. 근데 이 지방 행정이 왜 지금 중앙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일단 헌법부터 제도적으로 또 오랫동안 우리 문화, 중앙 집권 문화가 아주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는 한다고 하지만 사실 중앙정부들은 과거의 관료적, 중앙집권적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장관도 두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체계를 바꾸는 헌법과 법률, 그 다음에 이걸 문화를 바꾸는 대통령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고 어떻게 해야 이 공권이 되느냐 하는 것이지 뭐 형식적으로 하는데 권한은 다 쥐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생 문제다. 중앙정부가 다 하는 겁니다. 예산 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안부, 뭐 법무부 각 부서에서 다 합니다. 자기 권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고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중앙집권적 사고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 한 부처에서 통합보조금 체제를 해야 된다. 제 얘기를 정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인구대응 기획부를 지금 정부조직법을 만들어서 국회 가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보조금 체제로 가면 인천시에서 하는 정책하면요. 출생률 확실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앙 집권적 문화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거 좀 연관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새 한덕수 국무총리 좀 권한대행이 다 고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작년 1년 동안 있었던 이 의료 대란 사태를 보면서 그때 한덕수 총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느꼈어요. 이건 말도 아닌 2천명 정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될 사람이 국무총리고 그 밑에 뭐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오히려 스피커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도 의료개혁은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 보고 저분은 그냥 관료주의자구나.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식민지 관료 아니냐. 이렇게 노란 말을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잠재되어 있는 이 관료주의, 관료들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행동이 정말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이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언론인으로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참 분석을 참 잘하십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 지금 권한대행은 뭐 두루두루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실패에 대한 이인자로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대선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한덕수 뭐 대체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실제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나오는 건 자유입니다. 그거는 뭐 자유지만은 적어도 이것을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직자나 정치인은 1번이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결과론적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재난이 났다 그러면 그 무슨 대통령이나 시장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모든 것은 결과론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정말 책임을 반성하면서 그게 국가거든요. 근데 뭐 나는 거기에 관계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주만은 자유고 국민이 판단하는 문제인데, 뭐,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되겠으면, 다만 더 진짜 문제는, 이번에 어저께까지죠? 등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거는 뭐, 어떤 경기에 추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논의한다는 거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러면 전부 다 패배주의에 젖어서 지금 거론되는 주요한 인사들은 안 된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거든요. 그거만큼 또 패배주의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늘 밋밋한 인기주의에 연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번 선거를 칠 수가 없다. 뭐 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흠없고 또 역량 있고 참신한 후보가 있는데 그거를 발굴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생각을 해야지 지금부터 패배의식에 젖어갖고 무엇을 대안을 강구한다? 그건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어제 그 이국종 의사 아시죠? 네네. 이분이 지금 군병원 원장을 네. 하시는데 의사들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조선에서 탈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문과 사법시험 행정고시 합격자 말하는 것 아닌데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 한국에서는 의사 같은 전문가들은 금실 틈이 없다 하는 아주 신랄하면서도 이 자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연동되는 게 이제 조선조직인 중앙집권적이고 과거시험 합격자가 끌고 가는 이 나라에서 기업인들이나 군인이나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울분을 대표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만약에 정치를 안 하고 순수 일반 공무원을 살았더라면 저도 거기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를 하면서 많은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살면서 깨달은 바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과잉 정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권력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 헌법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시대하고 시장경제거든요. 시장의 논리에 이것이 작용해야만이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과잉 정치를 얘기하는 거는 국회에서 예산도 법으로 만든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규제하는 입법을 많이 양산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자율적인 기능이 상실되고 노사관계가 악화가 되고 각종 진영 논리를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악법들을 생산하냐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자유시장 헌법이다. 그걸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기본법이 되어서 반시장, 반기업 이런 포퓰리즘을 막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국종 원장도 아마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 자유시장 기본법,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이제 경제헌법이죠. 이건 경제헌법. 근데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네네. 이걸 가지고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언어를 과거 대선 때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뭐든지 법적 구속력과는 명확한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예,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저희 말 반시장, 반기업 정서를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주 근사한, 네, 근사한 정치입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네. 주철에 그러니까 대표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그다음에 대표를 그만두고 또 사실상 비서실장을 오래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대선 치를 때 경선 이명박 후보하고 칠 때도 또 뭐 비서실장하고 또 대통령 하실 때 또 행안부 장관하고 뭐 오랫동안 인연을 갖고 있죠. 소통이 있습니까, 지금? 뭐 제가 작년에도 두 번 뵀습니다. 그분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특정인을 갖고 뭐 이용한다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저도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선거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 윤심에 매달리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나라를 끌어갈 것인가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또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장관을 해서 뭐 작년에도 뵙고 뭐 전화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경선 후보 때 제가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만 거기에 기대어서 뭔가 득표를 얻겠다 하는 부분들 국민들이 그렇게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치도 좀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이 경선을 치르면서 상당히 이제 감정적으로 네, 나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종복 시장님은 이명박, 박근혜 때 다 장관했습니다. 장관하시고 한 거 보니까 아마 나라가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선거를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면은 꼭 하고 싶은 거 한 세 개나 한 스무 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몇 개월을 하려면 제가 수많은 걸 제일 할 수 중요한 것만. 있는데 일단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진단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들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못된 거 정상화 시켜놓겠습니다. 잘못된 거를. 지금 아까도 말씀은 우리가 지나친 이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문화, 특권 문화, 관료 문화, 서열 문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려면 대통령이 솔선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고 대통령이 솔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 대통령이지 어느 당 총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이 국가가 분열이 되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대한민국을 이 갈등이 도가니에서 정말 통합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합을 이루어야만이 정책도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합의 정치를 하면서 그리고 정말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포퓰리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나 이것을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를 뛰어넘는 미래. 그래서 제가 뭐 청년들에게 꿈이 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경제정책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지 대통령이 됐으면 모든 거를 대통령이 된 거에서 자기가 국정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 하나 말고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거기 진영 논리에 갇혀서 그 정당에 가서 으쌰으쌰하고 버려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대통령이란 말 그대로 크게 통합하는 네, 우두머리가 대통령 아닙니까? 네, 분열시키는 우두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대통합이란 말 중엔 또 큰 대자가 있으니까 지금 소한민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가지고 이게 나라를 키워야 되는데 인천에서 이 인구 늘리기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으니까 유정복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 나라가 커질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정복, 바른 일을 하면 복이 온다 네, 하는 그런 조언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